그 다음에 이 중꺾마의 자세를 갖는 데서 중요한 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중꺾마냐. 역사를 바로 저는 역사가 진보한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중꺾마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자, 역사는 진보할까요? 우리가 박근혜가 당선됐을 때 충격을 받았죠. 또 이해치카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는 진보한다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그 두 가지 메시지를 던졌죠. 다음.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박근혜를 이렇게 끌어내렸습니다. 어때요? 역사가 진보하는 것 같았죠. 다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윤석열이가 당선됐습니다. 어떻게 촛불로 잡은 정권을 5년 만에 내줍니까? 역사가 당연히 2016년 우리가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그랬을 때는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해서 환희가 있었고,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던 첫 주 기억하십니까? 모든 언론에서 대통령 하나 바뀌었는데 세상이 이렇게 달라진다. 그랬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하다가 어떻게 윤석열 같은 사람한테 정권을 내주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자, 프랑스 혁명으로 가볼까요?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었어요. 프랑스는 어땠습니까? 저건 뭡니까? 단두대예요. 왕의 목을 댕공 잘랐습니다. 우리는 어땠어요? 전직 대통령을 여러 번 감옥에 보내기는 했지만 단 한 번도 이승만이라도 단 한 번도 누구를 제대로 감옥에 보낸 적도 없고 그 수많은 학살자들을 사형시킨 적도 없습니다. 저는 사형 반대론자지만 단 한 번도 왕의 목을 쳐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왕의 목을 댕공 쳤었던 프랑스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 다음. 제정으로 2번이나 돌아갔습니다. 첫 번째는 나폴레옹이에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황제가 된 건 정말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럽 역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유럽에서 혁명이 어디에서 일어났죠? 영국은 명예혁명이고 러시아는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고, 진짜로 유럽 국가 중에서 혁명다운 혁명을 일으킨 건 프랑스밖에 없어요. 그런데 민주주의는 전 유럽에 쫙 퍼졌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거기 나폴레옹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폴레옹의 군대가 너무 싸움을 잘했어요. 부국강병의 시대에 나폴레옹 군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폴레옹 군대가 왜 싸움을 잘하냐? 유럽 여러 나라들, 독일이나 다 연구를 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천재적인 전략가다. 그런데 나폴레옹 전략 연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워털루 전투에서 영국이 깼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 나폴레옹의 군대가 달랐습니다. 그 군인들이 제복 입은 시민들이에요. 다른 나라의 군대는 농노들 데리고 온 겁니다. 아니면 외국에서 용병 사오거나. 그 군대는 어때요? 용병은 돈 받고 가는 거고 농노는 전쟁에서 이기면 다시 농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복 입은 시민들은 어떻습니까? 농노에서 풀려나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공화국의 시민이 됐어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뿐만 아니라 재산권을 가졌습니다. 농노는 그 자체가 영주의 재산이었죠. 그러다가 재산이었던 사람이 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 재산을 벽에 똥칠할 때까지 내가 갖고 있다가 내 새끼한테 물려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농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복 입은 시민들, 공화국의 군인들은 죽자 살자 싸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공화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 헌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 군대들이 당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하지? 할 수 없어. 우리도 시민들한테 권리를 좀 줘야겠다. 민주주의가 그렇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민주주의가 전파되는데 상징적인 역할을 했던 그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어버리니 이건 띠용이죠, 띠용. 아마 윤석열이 쿠데타에 몇 배 더 프랑스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윤석열이 입으로 공정이 어쩌고 저쩌고 법치가 어쩌고 저쩌고 떠들었던 자제. 근데 실질적으로 나폴레옹은 유럽 민주주의 전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고 30년 지나서 나폴레옹 조카가 또 황제가 돼버렸어요. 이건 뭡니까? 역사는 두 번 되풀이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또 한 번은 희극으로. 희극이었지만 그 희극이지만 사실은 또 그 사이에 또 비극이 있죠. 우리 영화에서 많이 봤던 레미제라블, 이런 비극 속에서 탄생한 겁니다. 그런데 그대 들리는가 민중의 노랫소리. 민중들이 끊임없이 살아나서 결국 공화국을 지켜냈지 않습니까? 다음. 우리도 역사가 그래요. 김대중 후보가 저 사형수가 됐다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저는 사형수 김대중이 대통령이 됐을 때 다시는 우리나라에 내란이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또 17년 만에 통합진보당이라는 원내 제3당이 내란을 일으켰다고 해산당했습니다. 야, 정당 해산을 당했는데요. 통합진보당이 해산당한 기준을 국민의힘에다가 적용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네, 100번쯤 해산당했을 겁니다. 100번쯤. 하여튼 다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내란은 없을 것이다 했는데 저 내란을 일으켰던 세력의 후예들이 원내 제3당을 갖다가 내란 정당이라고 해산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다시 윤석열이가 진짜 내란을 일으킨 겁니다. 다음. 우리가 이 뉴라이트적인 세계관과 관련해서,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 저까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몸 안에 들어있는 이 무한경쟁의 유전자, 이 말씀을 좀 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요즘 이제 김누리 교수가 여기저기 나와서 그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이제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경쟁을 얘기하는 게 이제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얘기했죠. 진화론을 얘기하면서 약육강식, 적자생존, 우승열패, 생존경쟁, 자연도태를 정당화했습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말이죠, 슬그머니 사회에다 그대로 적용을 시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나쁜 의도를 갖고. 왜냐하면 그때가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로 영국이 이제 자본주의가 막 발전하고 사회 분화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돈 버는 놈은 엄청 버는데 그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한 규제가 만들어지기 시작이니까 막 부려먹고 막 폐인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찰스 디킨스의 시대, 그리고 찰스 램 같은 수필가가 정말 역설적인 얘기를 한 거죠. 인육을 먹읍시다. 못난 놈들을 잡아먹읍시다. 그냥 비유로 잡아먹읍시다가 아니라 진짜로 잡아먹읍시다. 그런 그 슬픈 글을 써야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 경쟁에서 탈락한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이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그거 할 필요 없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다. 인간은 그러면서 진화하는 것이다. 못난 놈들이 도태돼야 남은 사람들이 점점 더 세상이 좋아지는 거다. 그따위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사회진화론이고, 그것을 한 사회에도 적용하고 국제관계에도 적용을 했습니다. 다음. 그랬더니 우리 뭐 유길준, 윤치호 이런 분들이 우리한테도 이제 이게 많이 들었어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하냐. 부국강병을 해야 한다. 이 경쟁에서 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힘을 키워야 한다. 열심히 힘을 키우자. 99%의 독립운동가들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니 100%. 다만 해방 후에, 해방되고 난 다음에 백범 선생이 다른 말씀을 하셨죠. 문화강국의 꿈. 부국강병이 아니라 문화강국의 꿈. 그 해방 후에 백범 선생이 말씀하신 게 특별한 거지. 솔직히 독립운동 시절에는 이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 논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논리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힘을 키우고 싶었는데, 매천 황현 선생이라고 아시죠? 나라가 망할 때 자결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자기 묘지명에다가 스스로 죽기 전에 묘지명을 썼는데 이렇게 했어요. 강한 자가 약자를 삼키는 것을 원망하지 않는다. 사회진화론적 세계관을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 치고 올라갈 수 있어 했는데 막상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먹히게 생겼잖아요. 먹히는 게 기정사실로 됐잖아요. 왜 이렇게 슬프냐? 강자에게 먹히는 것이 그저 서러울 따름이다. 이 세계관을 극복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 80년대 어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뭐 386이나 386보다 조금 더 아래 세대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보다는 뭐 제 또래 뭐 저보다 좀 아래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 시대 어땠습니까?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한 몸 돌보지 않고 헌신적으로 싸웠습니다. 거리에서 다 민주투사였어요. 그런데 학부모가 돼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386 세대가 학부모로서 어땠습니까? 사실은 사교육을 누구보다도 부추기고 또 사교육 시장을 평정하고 재편하고 지금 사교육 시장의 강자들이 상당히 많이 운동권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운동권 진보적인 학부형들도 진보적인 그 인사들도 자녀들을 무한 경쟁해서 솔직히 개인으로서 그것을 거부하기 쉽지 않은 거지만 어떻게든 제도를 바꿔서 아이들을 무한 경쟁 속으로 그 밀어넣을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 새끼들만 빼내겠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자, 이렇게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었고 우리에게 양심이란 것은 남아있지 않게 됐고 저 오른쪽 사진은 좀 약간 좀 몸이 뚱뚱하고 좀 약간 장애가 있었던 친구인 것 같아요. 달리기 시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꼴찌죠. 그런데 그 반 이 아이들이 그래도 어른보다 나아요. 사실은 이 어른들이라면 이 아이들 기특하다라고 박수 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을 이런 경쟁 시스템으로 몰아넣고 있는 제도를 바꿔줘야죠. 근데 아이들은 아직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치니까 아이들 나름대로 굉장히 거부를 한 거 아닙니까? 1등도 없고 꼴등도 없어. 우린 하나야. 여러분, 의열단이 만들려는 세상에 전교 1등도 성적이 불안해서 자살하는 그런 세상이겠습니까? 아이들이 서로 손잡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겠습니까?